함께하는 능력으로 취업하는 길, 그 길의 나침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NCS 활용 가이드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실제 NCS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 한 곳을 중심으로 그 실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HR 진단평가센터의 이승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행동과학연구소 김순우 연구원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진짜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춥죠. 자, 이제 2015년 거의 정리해가는 마무리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2015년도 한 해 취업 시장에서의 핫 이슈를 앞서서 문 열면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두 분 생각을 듣고 싶어요. 대표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좀 넓은 범위이긴 한데 올해부터 이제 기업의 어떤 직무 중심 채용이 확산됐다. 뭐 공공기관의 NCS 도입을 한 것도 그렇고 네. 경력직 채용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력직이라는 게 어떤 특정 직무와 관련된 뭐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서류 전형도 이제 폐지가 되고 뭐 온스펙으로 이제 간다는 것도 네. 다 직무 중심의 이제 채용으로 이제 다 전환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게 앞선 조사 결과에 다 랭크가 되어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다. 직무와 경험 중심으로 가는 그렇죠.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연구원님은요? 네, 저는 이제 열정페이라는 말이 있었죠. 아이고, 씁쓸하죠. 예, 맞습니다. 그 회사 또는 이제 기업에서 그 젊은 친구들 또 구직자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이라든가 어떤 리소스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급여를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제공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억이 남고 또 구조적으로 그 개선을 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정말 직무 중심 채용, 뭐 NCS도 마찬가지고요. 적응하느라 또 힘드셨을 것 같고 열정페이 같은 문제는 참 정말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일들도 있었고요. 올 한 해 참 힘들게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16년에는 좀 더 기분 좋은 일, 밝은 뉴스가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공고문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공고문 어느 곳의 공고문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공고문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뭔가 이름에서 이곳에서 하는 일이 다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진흥이라고 하면 뭔가 키우고 발전시키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사실 2000년대 초반, 2002년도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한국기술거래소로 이제 시작이 돼서 2009년도에 아무래도 업무가 이제 좀 분야가 확대되면서 뭐 산업기술진흥원으로 바뀌었고요. 초반에 이름은 다르군요. 예, 한국기술거래소. 네. 우리 전력거래소도 한번 했었죠. 네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기술거래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한 기관이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그 기능은 이제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이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 혁신 관련된 정책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산업기술이라고 한다면 뭐 기업 한 곳뿐만 아니라 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더군다나 창조 경제라고 해서 굉장히 연구개발이나 R&D 쪽에 집중을 하는 분위기잖아요. 중요성이 점점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요새는 뭐 창의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어떤 이제 정책이나 어떤 직접 재산 같은 거로 이제 크게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국부와도 연결이 되니까 앞으로 중요성 계속 증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쪽이 뭐 향후 중요성이 더 커진다 그러면 채용을 늘릴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우선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최근에 이제 경제 분야에서 조금은 그 좋지 않은 전망을 하고 있는 게 그 우리나라의 이제 주력 산업 분야가 이제 뭐 자동차, 전자, 조선 산업 분야가 될 텐데 이런 분야의 어떤 건전성이나 그 경쟁력 자체가 조금씩 이제 그 뒤처지고 있다라는 그 경제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차세대 산업 분야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 중요한 원동력을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차원에서 앞으로 많은 인재를 선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어도
기술력이 있어도 그것을 실제로 실현해낼 수 있는 뭐 자금도 그렇고요. 그런 힘이 없다면 힘들 텐데 그런 지능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일단 산업기술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어떤 인재를 뽑는지 모집 공고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분야 먼저 볼까요? 자, 접수 기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2월 18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12월 28일 오후 6시가 마감입니다. 모집 분야는 두 가지 다 경력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은 사업관리 분야에 6명, 정책기획 1명, 경영지원, 회계 1명, 통번역, 영어 통번역에 1명을 뽑고 있고요. 총 이렇게 8명을 뽑고 있고요. 전문계약직 경력직의 경우에는 10명입니다. 법률지원 변호사 1명을 뽑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규직으로 이번에 경력직을 뽑고 있는데 이번 채용의 특징을 한번 간단히 짚어볼까요, 대표님?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경력직 채용이고요. 네. 우리가 보통 열린 채용이라고 말하는 어떤 학력이나 전공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경력직 채용이기 때문에 지원 모집 분야와 관련돼서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 관리 경력이 5년 이상이 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사업 관리직 분야의 직무기술서에 기반한 능력을 보유해야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쪽에 전형 절차에 좀 특징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했었잖아요. 네. 특이한 점이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력직 채용이다 보니까 기존 필기 시험 같은 거를 따로 이제 시행하지 않고 면접을 여기서는 심층 면접하고 최종 면접 두 가지로 해서 면접을 더 강화한 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집 분야별로 그리고 특징까지 짚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정 인원이 총 10명입니다. 사업관리 6명, 정책기획 1명, 경영지원 회계 분야에 1명이고요. 영어 통번역에 1명, 법률지원 변호사 1명 이렇게 해서 총 10명을 뽑고 있다는 점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입니다. 전체적인 전형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서류 심사가 있고 서류 심사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그 심층 면접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실무진 면접 이전에 시행했던 실무진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최종 면접은 이제 임원 면접.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력직을 뽑는 만큼 면접을 좀 더 네. 보겠다, 네. 강화해서 보겠다 이렇게 해서 두 번의 면접 전형이 지금 있는데 필기 시험을 보지 않고 직무 능력을 가리는 게 좀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필기 전형이라고 하면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아무래도 면접은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이게 가능할까요, 연구원님? 네, 그렇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면접 전형의 그 특징 자체가 좀 주관적인 어떤 면접위원 개인의 판단이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네. NCS 기반 면접의 주요한 그 몇 가지의 도구 중에서 상황 면접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황 면접이요. 네, 상황 면접. 그러니까 기업의 실제 현업 장면에서 일어날 만한 어떤 문제 상황들 또는 이제 서류나 뭐 기타 문서 등을 가지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기타 능력들을 보는 것인데 이 상황 면접을 구조화한 이유가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특정 기업이나 직무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도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필기 전형의 어떤 이제 그 직무 수행 능력을 보고자 하는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면접 차원에서도 그런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그런 보완점 차원에서 면접 전형을 그렇게 구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면접은 굉장히 주관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 그런 주관성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상황 면접이라는 걸 또 도입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면접이 상황 면접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 면접 차원에서도 이제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상황 면접도 있겠지만 네. 또 그 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요하게 보고 있는 직업기초 능력에 의사소통, 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 조직이해 능력 등을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이쪽이 이제 그 경력직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경력직에게 요구가 되는 것이 이제 조직 차원에서의 어떤 구조라든가 역할 관계를 이해하는 부분을 또 요구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조직 이해 관련된 이제 질문들로 예를 들면 본인이 조직 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조직의 역할 관계라든가 구조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
이제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서류 전형 끝나고 나면 보통은 필기를 준비를 하는데 여기는 바로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면접이 바로 두 차례입니다. 처음이 심층 면접이고 그다음이 최종 면접인데 각각 준비해야 되는 포인트가 다를까요? 네, 심층 면접과 이제 그 최종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네. 심층 면접은 아무래도 특정한 직무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무적인 능력 이런 부분들 이제 주로 보겠고요. 네. 최종 면접은 임원진 면접이거든요. 경영진 면접이니까 특정한 차원에서의 어떤 실무적인 어떤 직무 수행 능력보다는 좀 전반적인 인성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에 관련된 부분들이 주로 검증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심층 면접과 최종 면접 이렇게 두 번의 면접으로 뽑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채용 공고문 직무 설명서를 볼 차례인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뽑고 있는 6명을 뽑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사업관리 분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리직 분야 직무 기술서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NCS 기반 직무 기술서 보겠습니다. 채용 분야는 사업관리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인데 여기 구분이 없습니다. 사업관리직은 NCS 미개발 분야로 직무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직무 수행 내용 보겠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 기획 및 지원 그리고 신청 과제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위한 평가, 선정, 협약 나와 있고요. 기지원 과제, 그러니까 이미 지원한 과제에 대한 수행관리, 지원 및 사후관리 나와 있고요. 지원 과제 및 지원 종료 과제에 대한 성과 확산 활용 지원, 그 밖에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행 및 지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눈에 띄는 것이 직무기술서라고 되어 있는 제목이 눈에 띕니다. 채용 공고문이 아니라 직무기술서라고 아예 이렇게 직무 중심으로 나와 있고요. 분류체계가 NCS 미개발 분야라고 네. 아직까지 좀 나와 있네요. 보통은 분류체계에 따라서 능력 단위를 보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NCS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에 따라서 정보들이 다 제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여기는 일종의 이제 블랭크 처리가 된 거거든요. 미개발 분야라고 해서. 그런데 미개발 분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그 직무기술서를 개발하는 단계에서의 어떤 그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개발 분야라고 하더라도 자체 직무 분석을 통해서 필요 지식, 기술, 태도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시험 범위라고 할 수 있는 정보들을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우리가 이 방송 통해서는 지기태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식, 기술, 태도 어떤 게 필요한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대표님. 네, 먼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지식, 기술, 태도는 앞서 말씀하신 직무수행 내용, 그 직무수행 내용을 잘 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라고 먼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제가 볼 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뭐 기획 및 지원, 뭐 관리 지원 이런 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뭐고 기술이 뭐고 태도가 뭔지를 밝히는 겁니다. 지기태라는 거는. 네.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단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 기획 평가, 관리, 활용 등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네. 필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전략 및 기획 보고서 작성 능력, 계획 및 일정 관리 도구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무수행 태도에서는 어떤 채택된 내용을 전파하고자 하는 적극성, 네. 그다음에 목표 설정 및 달성에 대한 도전적인 태도,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식, 기술, 태도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진흥원이 어떤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내고 이것이 정말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뭐 환경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좀 만들어주는 프로젝트화를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뭐 기관의 특성을 봐서는 이제 어떤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기획된 거를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끝까지 좀 책임지는 그래서 세 가지를 굳이 뭐 정의하자면 기획력, 관리력, 책임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력, 관리력, 책임감.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일단 기획을 해서 네.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군요. 이렇게 정의를 또 깔끔하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고문 나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자격증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
참고 사이트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원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자격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그 복잡한 용어로 설명을 해놨는데요. 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산업기사 자격증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산업기사 자격증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직업기초능력은 아까도 잠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의사소통, 문제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조직이해 능력 이 네 가지를 주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은 산업기술진흥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관들 혹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능력들이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원관리 능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술 분야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 중에 하나가 효율성이거든요. 네. 자원관리에서 바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효율성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아니고 네. 경력직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경력이 있는 분들을 그 채용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네. 조직에 대한 관점, 조직의 능력 또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원관리 능력이나 조직 이해 능력을 알 수 있는 면접 질문, 왜냐하면 여기가 면접만 2번을 보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 그런 면접 질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자원관리 능력을 먼저 설명드리면 네. 저희가 일을 하면서 항상 뭐 사람이 없다, 시간이 없다, 뭐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맨날 없어요. 예, 그래요. 그런 거를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자원관리 네. 능력이고요. 경력직이다 보니까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러면 사람이 부족했을 때 네가 어떻게 본인이 어떻게 이제 일을 잘 처리했는지, 뭐 제한된 자금으로 예산으로 어떻게 일을 잘 처리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묻는 거죠. 예, 실제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뭐 일을 진행했는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능력을 평가합니다. 일하면서 정말 모든 뭐 시간이나 자금이나 자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넘친다, 풍부하다 이런 경우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항상 한정된 걸로 어떻게 해왔는지 그쵸.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볼 수 있고요. 연구원님은 어떤 질문이 나올 것 같으세요? 네, 이제 조직이해 능력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 조직이해 하위 요소에 업무의 프로세스를 그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해하는 그 단위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에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본인이 전체적인 업무의 플로우를 잘 이해를 하고 좀 효율적이고 빠른 시간을 통해서 업무를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와 같은 형태가 뭐 제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기 전형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이번에 필기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경력직으로 채용하고 있고 2번의 면접 전형을 좀 심도 있게 볼 계획이지만 그래도 직업 기초 능력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오늘도 빠짐없이 또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 주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나요? 네, 이번 주는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 네. 문서 작성 능력 하위 요소에 해당되는 필기 전형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문서 작성 능력. 그래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이번에 보진 않지만 문서 작성 능력이 굉장히 또 중요한 곳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러 가지 뭐 진행을 해주고 보완을 해주고 이러려면 문서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네, 네.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전력회사의 기획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L은 상사로부터 보고서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다음 중 보고서의 교정 방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보고서가 네. 나와 있네요.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뭐 저 이거 미리 풀어봤는데 네. 앞으로 20여 년 뒤 2035년 세계 에너지 흐름은 어떻게 변할까? IEA 나오고요. 막 에너지 소비가 뭐 테라와트 이거 네. 테라와트라고 읽나 막 혼자 고민하고요. 막 이랬거든요. 하면서 너무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얘기인 줄 처음에 알았는데 한 4-5줄 읽다가 이걸 다 알아야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싶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직업기초능력 평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직업기초능력 평가에 이제 나오는 제시되는 이제 정보나 제시문들이 가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지는 않나라고 오해를 살 만한 내용들이 가끔 제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지식은 절대 요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문제만 주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번 보기가 지금 유도에 이렇게 네. 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언어 영역, 뭐 그렇습니다. 한국어 능력 네. 이런 걸 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한번 풀어주세요. 네. 네. 보기를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전력 수요 증가는 개발도상국이 유도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전체적인 문맥상을 보면 이건 주도한다라고 바꾸는 게 좋겠고요. 유도가 아니라 네. 개발도상국이 주도할 것이다. 그렇죠. 네. 주도가 맞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보기를 잠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수정 사항을 제시를 하고 있죠. 네. 문맥에 맞지 않는 내용이 첨가되었으니 삭제하는 편이 낫겠어라고 되어 있는데 2번이요. 예, 네. 보기 2번에 밑줄이 되어 있는데 석탄 발전 용량은 하고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이 단락의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생뚱맞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삭제하는 게 맞고요. 보기 3번. 원자력의 입지가 줄어든 배경을 첨가하면 보다 구체적인 보고서가 될 수 있겠어. 죄송합니다. 네, 될 수 있겠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보기 3번의 그 앞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원자력에 관련된 그 이제 전체적인 개요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기 3번도 맞고. 네. 4번 앞뒤 문장이 인과 구조이므로 왜냐하면 따라서 등의 인과 접속사로 대체해야겠어라고 나와 있는데 네. 4번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은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그 장면을 전환하는 어떤 형태의 문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이라는 어떤 전환 접속사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렇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원님 제가 함정 발견했잖아요. 네. 보기 4번에서. 네. 그렇죠. 왜냐하면 따라서가 보기 하나에 같이 나왔는데 네. 이거 아닌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죠? 제가 그 방송 시작되기 전에 매우 놀랐는데요.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정확히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과 따라서는 뭐 인과 접속사는 맞지만 순서가 성격 다르잖아요. 자체 맞습니다. 그죠?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보기 자체에 오류가 있다라는 걸 매우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이거는 약간 눈치 꼼수고요. 그죠? 이렇게 푸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4번이고요. 근데 국어 시험 같기도 한데 이런 문제를 만드는 이유가 있나요? 네, 사실 문서 작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가 업무 생활을 하면서 항상 접하는 게 서류고요. 네. 그리고 서류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스킬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가장 최소한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더 준비하셨죠.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귀하는 기획실 업무 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내 팀장 80명을 대상으로 부하 직원들의 문서 작성에 관한 만족도와 불만족 주요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라고 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예,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판단을 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보기가 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가장 불만족스러운 건 중요 사항의 누락과 반복, 그다음이 결론이 불명확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순으로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네, 보기 1번부터 볼게요. 자, 문서 작성 시 MEC 관점의 사고를 유지한다 그랬는데 MEC는 뭐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네. MEC는 저희가 보통 이제 상호배타적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네. 정보를 제시할 때 가급적이면 중첩되는 것이 없이 그리고 그 정보들을 모두 다 합산해서 해석을 했을 때 그 전체 현상을 모두 다 드러내야 된다라는 관점의 용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앞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 사항의 누락 및 반복을 반영하는 이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보기 2번입니다. 문서 작성 시 항상 결론이 한마디로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도록 한다. 이것 또한 앞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주장하는 결론이 불명확하다. 이런 불만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맞겠네요. 네. 3번 인과관계에서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 5Y의 사고를 활용한다. 이 또한 앞서 나온 정보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보기 4번을 보면 현상을 설명하는 근거 자료가 부족할 때는 추론 기법으로 보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앞서 나와 있는 정보를 보시면 중요 분석 자료를 미제시하는 것이 팀장들이 부하 사원을 대했을 때 불만사항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건데 4번은 근거가 아니고 지레짐작, 추론이 그러니까요. 이니까 잘못된 것이 되겠죠. 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지 추론을 더 주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인데 한 줄 평 뭘로 정의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경력직 채용이니까 뭘 알고 꼭 대비해야 될 게 뭔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저는 한마디 정의로는 윤활유라고 했습니다. 윤활유. 예. 왜 그렇죠? 이게 어떤 산업 정책의 수립 같은 걸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이 잘 굴러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서 윤활유라고 정리를 했고요. 네. 경력직은 실제 그 본인이 해왔던 그러니까 5년 이상의 어떤 지원 자격이 있었을 때 실제로 본인이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면접에 보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게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삐그덕거릴 텐데 잘 돌아갈 수 있게,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게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연구원님의 한 줄 정의도 들어볼까요? 네, 저는 추상의 구현이다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 추상의 구현. 네. 왜요? 이제 항상 저희가 머릿속으로는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를 할 수 있고 머릿속으로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것을 실제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구현을 해내는 것은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관의 특징을 드러내는 그 용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경력직 채용에 있어서도 그런 관점에서 많은 또 그동안에 그 조직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입이 아니라 경력직을 뽑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경험을 잘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채용 공고문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경제 전망은 어둡지만 이렇게 소상공인이나 기업을 도울 수 있는 이 진흥원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한국 HR 진단평가센터의 이승철 대표님, 한국행동과학연구소 김순호 연구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도 홈페이지와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